남아량 제천단 주위에 무저형 토기를 쭉 가장자리에 나란히 배열을 했습니다. 일본의 부분에 가면은 저 전방 그 앞에 네모난 그 부분하고 뒤에 그 원형부가 둘 다 3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사 문화와 이제 일본의 고분 문화 간에 3천을 뛰어넘는 아주 끈질긴 연속성의 가능성을 제가 한번 지목해 본 겁니다. 통영토기는 우리가 천부경에 나오는 인, 중, 천지, 일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홍사 문화와 일본의 고분 문화는 천부경이라고 하는 사상 체계의 외적 표현물로서 이렇게 연관성과 정합성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대담한 주장을 제가 좀 했는데 현재까지 반응은 좋습니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고대 한일의 2000년사를 되짚어 보면서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남창희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 화해의 길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문화를 중심으로 홍산 문화와 일본 문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치학도 하시고 또 융합국어학도 같이 하고 계시니까 보시는 아마 안목이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던 거죠. 그 일본 측에서는 뭐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 천황 관련 발언부터 감정이 상하게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위안부 합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재검토한 거,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관련돼 가지고 한일 양국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 그것이 뭐 이제 가장 최근에 그 관계 악화의 원인이고요.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가장 최근의 일만 가지고는 이 한일 관계 전체의 이 흐름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이 책에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과거에 있었던 감정의 응어리, 그것이 늘 그 표면 밑에 있다가 이런 사건이 촉발제가 돼가지고 과거의 그 어떤 원한 혹은 앙금, 이것이 다시 끊임없이 재현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가 한번 마주 앉아서 마음의 문을 열고 고대사의 진실을 파헤쳐서 서로 좀 마음을 푸는 그런 이 화해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이 가장 근본적인 이 관계 정상화의 단초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제목이 좀 엄청나거든요. 한일 관계 2000년. 그러니까 뭐 대단해 보이는데, 하지만 실제로 일본의 정한론자, 그리고 최근의 신정한론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늘 2000년 전에 임나일본부, 또 오늘 말씀을 나눌 660년, 663년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의한 백제 멸망에 대한 아주 가슴 아픈 기억을 안고 있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그 한일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보시는데도 이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뿐만이 아니고 역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고대사의 어떤 실마리를 한번 찾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그게 필요하다는 뿌리가 거죠.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백제 멸망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당시 이제 야마토 외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멸망을 했을 때 이제 부흥운동도 일어나고 또 사실은 결국은 실패했고 거기에서 겪었던 백제인들이라든가 야마토 외인들의 아마 심정은 상당히 처절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야마토 왜 그러면 이제 3세기, 4세기, 5세기 초기를 흔히 통칭하고 후대는 아마 백제계가 장악한 그런 외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660년에 우리가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당 연합군이 총공세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비승이 무너졌고 의자왕이 이제 공주로 피신했는데 뭐 결국 이제 그 의자왕도 공주성에서 잡혀갔고 하지만 백제 유민 그 백제 전 전국에 있는 이 세력들이 다시 부흥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63년에 망하기 전까지 한때는 이 나당 연합군이 궁지에 몰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제 이길 수도 있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복신과 도침의 갈등 또 뭡니까 복신과 부여풍과의 갈등 때문에 이제 내분에 휩싸여 가지고 결국은 아주 그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대전을 이제 금강하구에서 했습니다. 일본이 그 당시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다시피 해가지고 2만 7천 명, 3만 명 못 되는 이 대군을 보냈고 몇백 척의 함대를 보내가지고 필사적으로 백제를 살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나당 연합군의 승리로 이제 백제가 멸망했죠. 멸망하면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전하고 싶었던 이 한일 양국의 깊은 마음의 상처의 골이 그때 더 깊게 패였다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나당 연합군의 침공에 맞서 가지고 이제 백제와 야마토 외가 이제 663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백강구 전투, 백강 전투에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패전을 해서 결국 이제 일본 열도로 다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어떤 아마 성도 쌓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본 열도에서의 이런 새로운 나라 건설, 건국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우리가 이제 역사 답사를 겸해서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해볼 만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대마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규슈, 그다음에 세토나이카이라고 그래가지고 혼슈하고 시코쿠 사이 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라서 이제 오사카로 들어가는데 지금도 그 부산에서 출발하는 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사카만까지 이제 가는데 그 배를 타고 한번 역사 산책을 해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루트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663년부터 몇 년간 외하고 백제 연합 세력이 이 대대적인 방어 시설을 구축을 합니다. 대마도에는 이제 아소만 입구에서 입구에 가네다성이라고요. 한자로 쓰면 금전성인데 가네다성을 써 아주 깎아지었던 절벽 위에 쌓았어요. 우리가 가본 적도 있고 그리고 규슈의 오노산성, 그다음에 기성, 그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하는 미즈키라고 하는 이제 방어 시설이 있고요. 또 후방에 기쿠치에는 이제 후방 병참 시설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탄탄하게 규슈 지역을 군사 요새로 만들었고 또 세토나이카이 연안에도 몇 개 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 당시 지은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이제 해석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맨 마지막은 이제 오사카하고요. 이 나라 사이에 이제 이제 다카야스 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카야스조라고 해가지고 산성을 쌓았는데 제가 백제식 산성이라고 일본에서는 꼭 이름을 조선식 산성이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백제식 산성입니다. 그거를 쭉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복기를 해봤더니 제가 받았던 느낌은 아주 절박했다. 그다음에 공포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또 백제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 아주 절박한 그런 어떤 사수 의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게 전부 다 백제인들이 지휘를 했던 겁니다. 모든. 그다음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군사학 혹은 전쟁 기획에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있는 사람이 한다면 이 소위 말해서 방어 전략, 방어 시설을 갖다가 일사불란하게 특정 백제계가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일본 조정은 백제가 장악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산성을 쌓은 것이 가장 좀 그 기억에 남고요. 제가 돌아봤던 것.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큐슈 후쿠오카에 가면 많이 가지 않습니까? 텐망구라고 그래가지고 다사휴 인근에 공부의 신이라고 한 이제 스가와라 이제 옛날 그 인물의 신사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이제 제명 여왕 사이메이 여왕하고 그 아들 천지천왕이 아예 그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 임시사령부를 다자유 짓고 나당 연합군의 원정에 대응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 총력전 태세였는데 저는 이 일본이 도대체 어떤 나라였길래 백제를 이렇게 죽기 살기로 도왔고 그 망한 백제 유민 또 유장들이 와서 도대체 백제와 외는 무슨 관계이길래 완전히 일본 조정을 틀어지고 완전히 좌지우지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치학자 또 국제정치학자 혹은 나아가서 저는 이제 군사학 연구를 좀 했기 때문에 군사학적인 백그라운드 봤을 때 이것은 백제와 외의 관계는 일반적인 동맹의 수준을 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동맹은요, 만일 그 백제가 망하면 종종 동맹은 배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자기까지 그 연루의 위험에 빠지거든요. 백제 때문에 외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백제 때문에 외가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동맹 국가들이 배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루의 위험에 따른 배신에 한치의 생각도 없이 일관되게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백제를 돕는 나라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백제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백제 왕이었거나 혹은 백제의 식민지였거나 혹은 백제의 그 동군연합이라고 하는 동군연합은 왕 하나가 두 나라를 다스리는 게 동군연합이거든요. 우리 국제법에서. 그 정도가 아니면은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게 국제법을 봤을 때 또 국제관계를 연구한 사람 봤을 때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이런 국제관계학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잘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제가 멸망 후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밀려 들어간 유민들의 절망적인 마음속에 비춰진 어떤 모습들을 제가 이 책에 좀 담담하게 그려놨습니다만은 뭐 어투는 담담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백제인들 마음에는 피를 토하는 마음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학 그리고 이제 군사학 쪽으로 이제 풀어가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이해가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백제의 여러 유민과 관료들이 들어가고 이 야마토해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야마토해에서는 뭔가 그런 위협에 대처하고 새로운 뭐 나라를 뭐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역사서도 새로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임나일본 부설도 이제 만들어졌고 이게 결국은 정한론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 퍼즐을 맞춰봤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천지천왕이 이제 그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그 천지천왕의 동생이 임신의 난으로 그 이제 왕권을 뺏어가요. 그게 이제 유명한 이제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일본 조정이 한때 혼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신라계하고 백제계하고 일본의 국가 노선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여요. 사서에도 나타나고 행태도 보여지고 충분히 그럴 만한 게 왜냐하면은
그 당시 나당연합군이 그 이제 침공이 임박했다고 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비를 들여가지고 이 전국적으로 방어시설을 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일본 내부에서는 아마 그 저기 우리가 국제관계학에서는 위협에 대항해서 어코모데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위협하는 세력에 되게 잘 보여가지고 위협을 무마하자라고 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나왔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신라계 세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야마토웨가 백제계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신라계에도 막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 관계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소가시하고 모노노베시하고 뭐 사실 앞선 시기지만 서로 막 뭐 이 대립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세력이 그대로 넘어와서 이제 백제계 친백제 세력, 친신라계 세력인데 친백제 세력은 자기 부모 나라가 사라졌으니까 상당히 이제 자기 내부에서 그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세력이 제가 하나의 그 상상을 해보면 어쩌면 이제 전쟁에 지치고 그다음에 또 나당연합군을 이 전쟁 그 침공을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이 시점이죠. 그 시점에 아예 일본의 그 국가 정체성을 새로 이렇게 정립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대륙하고 저는 무관한 나라니까 무관한 나라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선언을 해버리고 그 선언하는 행위 자체가 대륙에 있는 세력한테는 우리도 너희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일종의 일방적인 불가침 선언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급한 안보 위기를 모면함과 동시에 내부의 갈등의 씨앗을 중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치열하게 항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백제계가 약간 우세했는데 우세한 백제계가 이제 그 밀리는 신라계를 포섭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서술 바꿔가지고 뭐 고사기다, 그다음에 일본서기다 새로 쓰면서 백제하고는 연관이 없는 또 신라하고도 무관한 나라로 새로 역사서 쓸 테니까 우리끼리 새 출발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새로 국가로의 출발. 일본이라는 전혀 대륙하고는 무관한 독립국가의 선언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서기가요. 일본의 독립선언서 같아요. 근데 그 독립선언서가 불행하게도 이건 제가 제 일본 친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거짓말이 섞여 있는 독립선언서인 거죠. 근데 그 정황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내부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그만두고 이제 일본의 야마토라는 그 화가 싸우지 말고 우리 이 섬 내에서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혹은 정치적인 타협의 선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제 멸망 후에 일본은 외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이 과정을 거쳤고 한 20년 동안 해가지고 그게 대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되고 나서 이제 해안 시대 그다음에 나라 시대를 넘어 해안 시대 넘어가는데 한 100년 후죠. 그런데 그때 이제 치열한 권력 쟁투가 있었고 임신의 난도 그 권력 관계를 반영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뭐 고사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서기가 쓰여지면서 임나일본 부설도 이때 만들어졌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한일 관계의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그 고점, 네. 그 임나일본 부설, 요거를 이제 실체를 올바로 밝히고 네. 이걸 올바로 풀어나가야만 뭐 이제 그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런 거죠. 뭐냐면은 이제 그 관찬사서 즉 고사기하고 일본서기를 쓰는데 아마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요 분명히 이건 백제계가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라계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그런 사건도 기록을 많이 했는데 백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도표도 조사했지만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백제는 아주 아주 친한 관계로 묘사가 되는 걸 보면 요거는 백제계 사람들이 사서 편찬을 주도했는가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비수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임나일본부는 뭐 계속 우리가 이 대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만은 4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임나일본부라는 식민 통치 기관을 두고 백제와 신라를 마치 종처럼 제국처럼 부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17세기부터 일부 국학자들을 그다음에 19세기 말에 요시다 쇼인 같은 이제 그 대외 팽창론자들의 이제 그 대외 정책을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차용되면서 불행의 씨앗이 실제로 불행의 꽃을 피운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한반도 병합, 강제 병합이죠. 그다음에 만주 침략, 중일 전쟁, 끝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미화된 표현이지만 대동아 공역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는 그 출발점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관계학에서 어떤 물질적인 조건, 국력의 차이, 혹은 뭐 제도의 유무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이제 국제관계의 변화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최근에는 구성주의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관념과 신념 또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마치 독립변수처럼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종속 변수가 아니라.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실제 국제관계를 고착시키거나 또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점에 그거 주목한 관점이 바로 구성주의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일본 서기에 심어놓은 그 가공의 스토리, 그게 임나일본부 썰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현상계에 드러나서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한일 관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우리가 끌어오지 않고서야 이 전체 픽처, 이 모습을 보기 어렵다라고 제가 많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나일본부서를 끌어오지 않으면은 한일 관계의 현재 모습, 19세기 정한 논뿐만 아니라 현재 모습까지도 정확히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무튼 말씀을 정리해 드린다면 백제 멸망 후에 국가 정체성을 새로 정립한 그 사건,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전승을 통해서 정체성이 계속 이어와서 현상계까지 드러났던 이 전체 스토리를 제가 한번 하나의 책에 담아봤던 거죠. 예, 뭐 몇 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흥미롭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는 길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임나일본부, 사실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임나일본부설을 해체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거 플러스 돼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셨더라고요. 특히 그 무엇보다도 그 김부식의 그 4대 모아 사상, 뭐 이것도 우리가 고려하고 이것도 해체하든지 뭔가 좀 해야 된다라고 하셨던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일본 사람들하고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일본 사람들도 양심적인 학자들은 임나일본부를 안 믿어요. 그리고 극히 일부만 믿지만 근데 자기들 스스로 지우지를 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교과서에다가 각주를 달아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가공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거짓말 폭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한편에는 우리가 이 김부식 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만들어 놓은 4대 모와 정체성의 씨앗이 결국 한중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 기제를 우리가 스스로 칼을 내려놓으면 일본이 더 쉽게 임나일본부 칼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근원이 되는 김부식의 중화 사상 혹은 이제 그 4대 모화 사상의 어떤 역사관을 우리 또 해체하면 이게 좀 서로 화해가 쉽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당연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김부식이란 사람의 역사책이 지금 쓰여진 지 1000년이 넘었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해체하겠습니까? 어렵지만 사회 일각에서 저 같은 이제 초에 묻힌 학자를 포함해서 시민사회가 그런 목소리를 내면은 그것이 이제 공명 현상을 일으키고 메아리가 돼서 일본 사회하고
같은 주파수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 주파수가 결합이 되면 뭐가 됩니까? 그 앰플리파이가 되잖아요. 증폭이 되면 나비 효과가 발생해서 운이 좋으면 그것이 일본 한일 간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 구성주의는요. 정체성은 사회 시민 사회 레벨에서부터 밑에서 위로 구성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견고하고 오래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까지 건드려 봤던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말하면 당돌하고 좀 대담한 시도인데, 근데 아마 독자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것이 또 다른 갈등이 아니라 화해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화해에 대한 공명의 마음에서 그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취지라면은 뭐 설사 실현 가능성이 좀 적다 하더라도 박수 한번 쳐주고 싶다 그런 마음인가 봐요. 그래서 뭐 그런 격려 말씀에 대해서 동료학자들도 뭐 격려하기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한중 연합에 대한 어떤 그 일본의 두려움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쭉 그 풀어주시니까 네. 요즘에 이제 어떤 그 경제 보복이라든가 지금 화이트리스트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이제 정리가 쭉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그 기존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하고 지금 현재하고 이런 상황을 쭉 풀어주시는 게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부식의 4대 모아 사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저도 이제 간혹 생각을 하면서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와 이제 맺혀 있는 임나일본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 4대 모아 사상의 그것도 이제 그 하나다라고 자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교수님 풀어주시니까 네.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그 이 4대 모아 사상이 어떻게 본다면은 많이 그 남아있고 영향을 그럼요. 주고 네, 있는 그럼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소위 우리 사학계에서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학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엄청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 소위 말해서 민족사학, 그다음에 반대에 대한 표현은 뭐 주류사학이라고 하고 좀 듣기 거북한 표현은 뭐 식민사학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우리 정치권의 그 뭡니까 저 진영 논리보다 훨씬 더 양극화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 학설을 이렇게 요령 취급하는 걸 보면 이 서로 이 두 개 역사관이 소통하기는 어려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뿌리가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김부식이 왜 삼국사기를 편찬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일본서기라고 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 혹은 대외 전략적 차원에서 정체성 이 재정립에 필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묘청의 혁명을 진압을 하고 이제 김부식이 바로 쓴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묘청은 이제 고구려 정토성 위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토수복 의식이 강했고, 그런데 김부식은 그와 같은 이제 그 역사와는 다르게 신라 중심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충돌하고 김부식 세력이 이기고 나서 다시는 묘청이나 정지상 세력 같은 이제 그 뭡니까 이 고구려 정통 역사관을 갖고 있는 고구려 발의 이 중심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게 교과서를 새로 쓰는 겁니다. 역사서를 새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사의 정통성, 국통맥을 바꾸는 동시에 정체성을 뿌리째 바꿔버린 거죠. 근데 저는 과거에 몰랐는데요. 이 송나라 사신 서긍이라는 사람이 자기 황제한테 보고한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김부식이 삼국사를 쓰기 전에 중국의 사신이 뭐 스파이죠. 고려를
다녀오고 나서 자기 황제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당대 고려 사람들은 삼국이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고구려, 발해, 고려 이렇게 내려왔다고 봤지 고구려와 마치 백제 신라가 대등한 삼국이었다는 인식은 없었던 겁니다. 거기 나와요. 역사 인식에. 그거를 김부식은 마치 신라가 뭡니까? 고구려하고 대등한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해 놓은 거죠. 실제로 금성문은 당대 기록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구려 호태양비를 보면은 신라는 속민이라고 그랬어요. 제후국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태양비의 그 기록이 1절 삼국사기는 안 나옵니다.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한 거죠. 신라 중심 사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역사를 뒤집어 놓는 게 그냥 뭐 교과서 왜곡으로 끝나면 좋지만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에 나쁜 선례를 남기고 그것이 실제로 그 후대 왕조들의 대외 전략한테 대전략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문제점 만들었냐면은 대외 의존 심리를 만들어낸 거죠. 편승 심리. 내 힘으로 나라를 지키지 않고 가능하면은 강대국에 의존하고 하는 심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바로 조선이 4대 외교를 1392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4대 외교를 해서 성공했으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중국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국제정세에 어두워가지고 임진왜란한테 당해봤고 그다음에 뭡니까? 청나라한테 당해봤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4대 외교를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고생하고 우리 여성들은 끔찍한 고생도 하고 그 결과로 간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뭐 김부식의 탓이라고 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김부식이 사대모아의 역사관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불리고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결국은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로 의존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인라일본 부서를 포기하기 위해서만이 삼국사기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 국가의 안위, 그다음에 올바른 국가 전략, 자주적이고 그다음에 능동적인 국제관계 형성의 주체로서의 인식을 함양하는 것 등등을 위해서라도 삼국사기에 심어져 있는 대외 의존 심리는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역사 상당 부분이 일본 사람들의 붓 끝에 의해서 가려지고 핥혀지고 왜곡된 것을 밝혀낸 겁니다. 우리 후세한테 사실을 가리키는 게 교육의 본업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주 원산 이 국경 라인은 우리 역사책에는 원래 전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거는 오로지 일본 사람들이 그은 거예요. 쓰다 소키치라든가 이케우치 히로시 같은 일본 학자들이 1913년 그다음에 조선사 편수에 내내 끊임없이 자료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창조한 학설이라는 거예요. 창조한 학설. 일본 정신의 망언이 끊임없이 한일 관계를 빠뜨린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역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도 풀고 한일 관계 풀고 이 책에는 제가 동북아 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 솔루션까지 나온다면 엄청난 꿈이지만 저의 노력이 아주 자그마한 씨알이 돼서 그것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제가 좀 해봤습니다.